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선전을 펼치던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이 끊기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전개가 오히려 대한민국 방산에는 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가진 대한민국은 싫든 좋든 국제관계에서 서방과 같은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우선시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국익이라는 명목 아래 두둔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일어나 그 연쇄 효과로 한국 방산이 큰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방산의 전쟁 특수의 호황이 다시 한번 몰아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등장하자 마음이 급해진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자체의 군사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나섰고,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에 다가온 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월 21일 로이터 통신은 화력과 병력에서 모두 앞서는 러시아가 무자비하게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아우디우카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동부전선이 사실상 붕괴하며 우크라이나군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인근 산업도시 아우디우카를 둘러싸고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롭게 부임한 우크라이나군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병력을 보존하고 더욱 안전한 위치에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하며 아우디우카는 결국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후퇴라고 하지만 러시아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26일에는 미국에서 공여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M1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러시아군에 의해 격파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에만 투입하던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격파당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다시 반격에 나서려 하고 있으나 매일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군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에서도 매우 열세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포탄과 로켓의 부족으로 인해 공격이 아닌 방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서방의 지원이 더 지연된다면 전선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U에서 오는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외신에서는 EU가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것은 포탄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구가 1억이 넘는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병력을 계속해서 보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제 쓸 수 있는 병력 자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병역 기피 현상도 심해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 남성들까지 징집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받더라도 병력이 부족해 반격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워 이대로라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는 유럽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서 나토 동맹국 중 방위비를 내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트럼프는 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격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유럽에 돈을 내라며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나토를 탈퇴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맹국을 체납자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도록 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숨지 않고 있으니 유럽은 똘똘 뭉쳐 트럼프를 맹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고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폴란드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은 바이마르 삼각동맹 부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독일, 폴란드 3국 외교부 장관은 파리교회 라셀생클루에서 만나 그동안 휴면 상태였던 바이마르 삼각동맹 부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원래 바이마르 삼각동맹이란 구소련의 세력권에서 폴란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됐지만 그간 나토와 기능이 겹치면서 개점 위협 상태였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재부상함에 따라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바이마르 삼각동맹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유럽의 두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할 폴란드입니다.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트럼프가 승리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나토가 가능한 빨리 향후 12개월 내 더 큰 방공 능력과 탄약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며 군사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에 화답했는데요. 폴란드, 프랑스, 독일 간 협력은 유럽의 이익이라면서 유럽의 새로운 탄약 공장을 개설해 무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에서 나토를 보완하고 대서양 동맹의 기둥이 되는 안보 및 국방력을 키워서 미국의 그늘을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독일에서는 즉각 파병 불가론을 외치며 이미 파병은 없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나토 국가도 파병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발언을 번복하지 않았고 유럽 내부의 일부에서도 이제는 파병을 정말로 고려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탄약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버티어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보고만 있다가는 전쟁의 불길이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 집 앞까지 밀어닥쳐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나토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병력을 파병할 경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최근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으로선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이 방위산업을 부활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해도 이런 거대한 목표는 단기간에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가 발행한 세계군사력 균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32% 증가한 국방비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전년 대비 10% 이상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나토는 세계 전체 국방비의 절반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980년대까지 GNP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격언이 있었는데요. 이는 공산권이나 극빈층 국가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80년대 이후 매년 GNP의 6%가량을 지출하면서도 군사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매년 9% 이상씩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내 방산기업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성과를 낸 방산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0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하나시스템도 아랍에미리트의 천공투용 다기능 레이더 수출 계약이 반영되며 전년보다 137.5%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현대로템도 지난해 폴란드의 K2 전차 1차 수출 계약의 효과로 영업이익이 42.4% 증가한 2,100억 원을 기록했으며 방산부문 매출은 1조 5,781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인 약 49% 확대됐습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1,864억 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는데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32억 달러, 하나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2 계약 덕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2023년 안에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은 총액 18조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는데요. 원래의 목표보다는 다소 주춤한 것이 사실이지만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금융 지원 등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 해를 넘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2022년엔 폴란드를 중심으로 4개국에 머물러 있던 수출 대상국이 2023년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12개 국가로 확대됐으며 주요 수출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2022년 전체 수출액 중 폴란드가 72%를 차지했지만 작년엔 폴란드의 비중이 32%로 줄어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방산 수출 금액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가면서 국방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해 인도적인 차원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모로 하늘이 대한민국 방산의 성장을 돕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이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오고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고 무게추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 기회를 맞이한 형국입니다. 타국의 불행을 우리 이익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역사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는 지난 70여 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평화의 시기도 100년을 채 넘지 못하고 이제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누가 뭐래도 러시아일 텐데요.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폴란드 등 주변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중입니다. 또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 발발 지역은 그리스입니다. 지중해의 아름답고 한가로운 나라로만 생각했던 그리스가 전쟁의 상국가라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리스에는 작은 불씨 하나에도 맞붙을 위기에 적대적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얼마 전 러시아의 공격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들 유럽 국가들은 든든한 형님 같은 존재인 독일의 무기들을 구매하며 국방력을 증강했겠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직후 벨라루스에는 300개의 텐트가 설치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쫓겨난 바그너 그룹을 위한 임시막사였는데요. 무장 반란의 과오를 물어 추방당한 꼴이었지만 그 행선지가 뼛속까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라는 건 당연히 확전을 위한 병력 재배치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확전을 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대규모 병력을 벨라루스로 파병해 유럽을 압박하려는 술수임은 확실했습니다. 쉽게 말해 얻어맞기 싫으면 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관심 끄라는 소리였는데요. 폴란드의 대답은 예상밖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국경지대에 10,000명에 달하는 정예 병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버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K2 우표, K9 자주포, 그리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 최신의 무기체계로 무장한 폴란드 제1군단인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도발에 까짓거 한 번부터 보자라며 응수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벨라루스를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뱉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벨라루스 내부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장기 독재로 상당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한 상태고 벨라루스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폴란드 발데마르 스크르지프차크 장군은 벨라루스에서 시민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유사시 폴란드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벨라루스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강도 높은 발언이었지만 결국 벨라루스 길들이기에는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벨라루스는 국경 지역에 배치해 폴란드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던 바그너 그룹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사실상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가 강력한 자세로 나오자 오히려 도발이 수그러든 건데요. 폴란드가 러시아라는 뒷배를 가진 벨라루스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로 빠르게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폴란드를 보며 한국 무기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지난 8월 한국 밀리터리 커뮤니티에는 하나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K2표가 새로운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시장으로 다름 아닌 그리스가 유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K2의 수출이야 기쁜 일이지만 그리스는 너무 뜬금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육군 전력은 독일 방산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군 장비 대부분을 독일산으로 채우다 보니 그리스에는 아예 독일 무기의 생산 공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독일 라인메탈사의 지중해 방면 수출 전초 기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K2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도 그리스가 이미 독일산 무기의 생산 라인까지 갖춰진 인프라를 쉽게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것인데요. 그리스가 독일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는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사실상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암울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이유를 이끌고 있던 독일이 그리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털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그리스가 무기 도입에 있어서 독일을 외면하기는 힘든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이득 앞에 이런 상황이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힘이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경제가 살아나 점차 독일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오히려 그간 독일에 쌓여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일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쟁 자체는 독일한테 있어 호재에 가까웠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와 같은 문제는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만 하는 골칫거리였으나 러시아 주변국들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무기 수요는 독일이 독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도 독일은 전쟁 발발 이후 막대한 금액의 무기 수주를 따내기도 했지만 곧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쪼그라든 독일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수요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생산 속도가 느리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주문은 점점 밀리고 결국엔 독일 무기는 제때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산 무기들이 명성에 비해서는 성능이 맞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등 과거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법한 새로운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이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레오파르트2를 위시한 전세대의 독일 무기들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독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앙숙인 튀르키예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보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감정이 훨씬 나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자국 영공에서 순찰 비행을 하던 두 나라의 전투기들은 서로를 발견하면 바로 로곤을 걸어버릴 정도로 사이가 험악합니다. 로곤을 건다는 것은 언제든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대립 상황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없는 살림에도 국방비 예산만큼은 절대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 경제가 멸망한 큰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꼽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그렇게 쏟아부은 국방비를 독일에게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무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쓴 돈만 생각하면 레오파르트2는 무적의 슈퍼전차여야만 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의 한 매체는 독일이 놓치는 이 거대한 시장을 손에 넣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매체는 이미 폴란드에서 한국의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폴란드 밖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전차를 마치 무적인 것처럼 홍보했던 대가를 치를 것이며 모두가 독일 전차가 속절없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이상 기존의 독일이 쥐고 있던 시장은 미국과 한국이 양분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열망으로만 치자면 그리스는 루마니아에게 비빌 처지가 못 됩니다. 그만큼 루마니아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지난 9월 4일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접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곡물 창고를 폭격하던 러시아군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루마니아의 영토를 침범한 건데요.
이로 인해 유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루마니아 폭격이 러시아의 의도가 맞다면 그때야말로 나토 원장 제어조를 발동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루마니아는 전쟁에 돌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는 확전에 학을 떼는 건 나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군사 공격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호이든 아니든 러시아는 이미 루마니아를 침범했고 이는 상황이 틀어지면 언제든 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연히 어떤 멍청한 장교 하나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루마니아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설령 그것이 러시아의 단순한 실수를 알지라도 나토 원장 제어조는 자동으로 발동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는 유럽의 최전선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마니아는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력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작금의 상황에 루마니아 국방부 조달청은 6개 전차 대대 분량 대략 326대의 전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K2 흑표가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당장 폴란드부터가 소량의 M1 에이브람스와 다량의 K2 흑표 투트랙으로 기갑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고 K2 흑표 이후의 선택지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의 A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력한 정보 채널에 따르면 독일은 루마니아와 접촉해 레오파르트 2A 8도 입교섭을 시도했지만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A 8은 300여 대에 달하는 루마니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가격도 너무 비싸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당장 2023년 초에 구매한 M1 에이브람스조차 아직 인도를 시작하지 못한 마당에 루마니아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레오파르트 2를 구매할 리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대한민국의 K2 표뿐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건 한국의 무기체계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말을 5년 전, 아니 2년 전에 했다면 무슨 잠꼬대를 하냐며 핀잔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방산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 방산의 무기들이 엄중한 유럽의 안보 위기를 개선할 촉매제로 작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